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47번째 시간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양과 서양이 좀 차이가 있고 동양은 또 지역별로 약간씩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것은 중학생들에겐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사회나 윤리, 역사의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완벽 이해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일단 한번 들어보면 나중에라도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것이 자기의 직업과 연관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할 테니 힘들더라도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목을 제5원소라고 잡았습니다. 원은 근원이라는 뜻이죠. 소는 뭐죠? 희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소, 원소 다 가장 작은 덩어리 알갱이란 뜻입니다. 우선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경우에 4원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의 철학을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물, 불, 흙, 그리고 바람 또는 공기라고도 하죠.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도와 그 다음에 거기서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불교의 경우도 우주의 신체를 구성하는 네 가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스 사원소처럼 이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지는 차갑고 건조한 것이고 그래서 딱딱하죠. 그리고 무게를 갖고 있는 고체로 보고 수는 물은 차갑죠. 차갑고 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죠. 유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기체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응집되어 있는 즉 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화는 뜨겁고 건조한 것이죠. 그래서 열과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이제 그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풍은 뜨겁고 습하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 앞바다, 특히 아테네 앞바다는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기후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건조기후, 겨울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 여름에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지중해 여름 바람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풍은 뜨겁기 때문에 사방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운동과 팽창이고 물체의 형태로는 기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와 인도에서의 이 사원소설, 이것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5가지로 바뀝니다. 오행으로 바뀝니다. 우선 유학 중에 한 갈래인 주자학, 그 주자학이 세운 체계가 성리학인데, 성리학에서는 이와 기로 나뉩니다.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었는데, 이라는 건 뭐냐? 사물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물의 근원, 본질, 이것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태극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는 태국기가 아니라 태극기입니다. 이것은 도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도. 그리고 본질을 따진다는 것은, 본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거나 듣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관념으로 존재하죠. 그러면 그것을 알아내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하죠. 이성. 이것은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형인데 위에 있는 형, 이상의 것. 즉 관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할 때는 관념에 관한 학문이 형이상학이에요. 철학, 법학 이런 것들이 형이상학이죠. 그거에 비해서 기라는 건 뭐냐? 실제로 움직이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태극이 음과 양으로 나뉘고, 이 음과 양이 계속 조화를 이루어서 5가지가 생깁니다. 그게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래서 이것이 양이 일이고 해, 음이 월이죠. 달. 그래서 일주일의 명칭이 일월, 화, 수, 목, 금, 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원소와의 차이는 뭐냐? 이 풍이 목과 금으로 더 나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양에서, 동아시아에서 이 오행은 모든 사물을 이 5가지 체계에 맞춥니다. 그래서 방향은, 예를 들면 목은 동쪽이죠. 동쪽은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방향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좌. 서쪽은 우. 남쪽은 화. 북쪽은 수. 가운데는 땅의 중심. 그래서 북쪽, 남쪽, 북쪽, 중앙 이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 다음 가운데는 황토가 된다. 이것은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점점 따뜻해지니까 계절로는 봄이고, 이쪽은 서쪽은 해가 지니까 점점 추워지겠죠. 그래서 가을이고, 이것은 남쪽은 이글거리는 태양, 여름이고, 수, 이것은 만주, 아무르강, 흑룡강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주 지역은 겨울에 무지 춥죠. 그래서 북은 겨울을 나타내고 색깔은 검은색이다. 그래서 검은색이 죽음을 의미하고, 그래서 저승사자는 검은 옷을 입고 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장육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음, 모음 다 이 체계에 들어갑니다. 모음은 이 체계를 따르고 자음은 오행의 체계를 따릅니다. 이것이 한글입니다. 어쨌든 음양과 오행이 서로 작용하면서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요. 만물을. 이 물이라는 것은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현상이고,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형이하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이런 것들은 다 의료, 의학 이런 것들은 다 형이하학인 것이죠. 그러면 이 오행은 어떻게 해서 유지되는데? 자, 이게 바뀌었네요. 보면 이 쇠는 나무를 이기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죠. 이기는 것을 상극이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상극. 그 다음 아무리 바위 틈 속에서도 풀과 나무는 자라요. 그래서 목은 토를 이기죠. 목극토. 그 다음 노아의 방주처럼 계속 홍수가 돼도 언젠가 다시 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극수예요. 아무리 산불이 크게 나더라도 비가 내리면 산불은 다 꺼집니다. 수국화예요. 금은 열에 녹죠. 그래서 화극금입니다. 그 다음 상생은 어떻게 되느냐? 상생은 나무를 비비면 불이 생기죠. 그래서 목생화예요. 불은 모든 것을 재로 만듭니다. 재는 토죠. 그래서 화생토입니다. 땅 속에서 금속이 나오죠. 그래서 토생금이고, 쇠는 녹이 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녹물이 들었다라고 하죠. 금은 물이 됩니다. 그래서 금생수예요. 이 물은 다시 모든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생목입니다. 요것이 상생이고 요것이 상극입니다. 이런 작용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설명하면 성리학이라는 건 뭐냐? 성리학은 공자가 세웠던 유학의 여러 계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리학에서는 우주의 원리가 무엇이냐,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를 밝히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본질은 이다. 이황이죠? 아니다. 세상의 본질은 기다. 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율곡이죠. 이렇게 이 논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데, 그래서 조선 중기에 이율곡과 이황의 이 논쟁은 성리학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의 주자학이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돼 가지고 조선에서 실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물론 앞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공리공론으로 빠지면서 결국은 인간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학문으로 타락해버렸죠. 그래갖고 명분론에 집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간에 도움이 되는 실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의 사원소는 아까 얘기했던 불, 물, 땅, 바람 또는 공기, 이것이 서로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기와 불이 합해지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뜨겁다, 따뜻하다. 이것이 온입니다. 불과 땅이 만나면 건조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물과 땅이 만나면 차가워지고 냉입니다. 공기와 물이 만나면 축축해진다는 겁니다. 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조합이라는 거죠. 이 조합이란 말은 뭐 노동조합 이런 조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2가 되면 순열 확률 조합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수학에서. 이 조합이라는 건 순서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개수를 뽑아내는 방법을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8, 2 하면 8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 골라내는 것이 조합인데 다시 순서를 매기는 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고2 수학에서 순열 조합 확률을 배울 때는 이것은 일정한 개수를 뽑아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 냉은 찰냉자죠. 그래서 차가운 기운이 뭐예요? 냉기. 그럼 반대로 따뜻한 기운은 온기죠. 그래서 찰냉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찬 국수, 냉면, 냉장고에 냉동실이 있죠. 그리고 냉장실이 있습니다. 냉동실, 냉장실. 그 다음 냉소, 소는 웃는다는 뜻이에요. 미소. 그런데 차갑게 웃는 것, 이것이 냉소입니다. 차가운 물을 냉수라고 하죠. 온기, 따뜻한 것이죠. 온수, 냉수가 아니라 온수, 따뜻한 물. 그 다음 그 따뜻한 또는 뜨거운 물이 이렇게 샘으로 솟아나올 때 그것을 온천이라고 하죠. 샘천자예요. 그 다음 온돌. 이 한국에만 고유했던 온돌. 바닥에 돌을 깔아서 그 돌을 데워가지고 바닥을 데피는 난방을 하는 그 방식이죠. 돌은 한자가 아닙니다. 온돌. 그 다음에 온풍기.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 다음 조는 건조하다. 드라이하다는 거죠. 건조하다. 그 다음 조갈증. 갈자 기억납니까? 목마를 갈자죠. 갈증. 그래서 그 목이 자주 마르는 증세, 이것이 조갈증이에요. 조갈증. 당뇨 환자들이 조갈증이 따르죠. 그 다음 습은 습기, 눅눅한 기운이죠. 그럼 수증기가 얼마나 돼 있느냐, 이것이 습도죠. 그 다음 1년 내내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는 땅이 습지죠. 습진, 이 진은 옴입니다. 아이고 재수 옴 붙었다. 옴은 잘 안 떨어져요. 습진, 옴이라는 벌레가 물어가지고 생기는 상처, 이것을 습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 화장품에서 보습 효과라는 게 있죠. 보는 보호할 보자예요. 그래서 습기를 보호한다. 보습 화장품. 그 다음 가습기, 습기를 더해주는 거죠. 간단한 도구는 이 기자를 써요. 그 다음 방습제, 습기를 막아주는 재, 물 먹는 하마. 지금 여기 보시면 실리카라고 되어 있죠. 신발에 냄새 제거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 이것이 방습제인데 다시 강조하지만 어휘로 쓰는 것은 이거예요. 이건 약이란 뜻입니다. 약. 그런데 이렇게 방습제하면 아이로 쓰면 이것은 재료란 뜻입니다.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방습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한랭전선, 차갑고 냉한 전선, 냉한 전선. 이건 뭐냐?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 들어와요. 따뜻한 곳인데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찬 공기는 당연히 밑으로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 차다는 이야기는 수축되는 겁니다. 수축되면 공기의 알갱이 수가 많아지죠. 일정한 부피에 공기의 알갱이 수가 많아집니다. 그럼 무거워지죠. 무거운 건 당연히 밑에 있죠.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고. 더워진다는 것은 부피가 팽창해서 일정한 부피 안에 공기의 알갱이 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적운충, 우리가 보통 이제 뭉게구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구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온난전선, 온, 따뜻한 온자죠. 온난전선, 따뜻한 것은 빨갛게 표시하죠. 차가운 것은 파랗게. 태극기도 그렇죠. 위에 있는 것은 불, 빨간색. 그러니까 위에 있고 가벼우니까. 아래에 있는 것은 물, 차가우니까 밑에 있는 거죠. 온난전선은 여기가 지금 차가운 지역인데 더운 공기가 다가와요. 그럼 더운 공기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층을 이루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인데,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의 뜻은, 아크로는 공기란 뜻이 있어요. 공기. 아까 풍이라고 그랬죠. 풍. 에어, 이것이 공기가 풍입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경찰 스펠링과 혼동하면 안 돼요. 경찰은 뭡니까? POLICE죠. 이건 그게 아니라 LIS예요. 이 폴리스는 도시란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양은 옛날부터 도시 국가 단위였어요. 도시 하나가 국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올림픽 같은 걸 개최할 때 도시가 주최하는 것이에요. 국가가 주최하는 게 아닙니다. 왜? 유럽은 도시국가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시가 가장 높은 곳에 있죠? 아크로, 이건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이 부는 높은 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크로는 공중에 뜬 도시란 뜻이에요. 공중에 뜬 도시. 이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의 사원소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알케미 심볼이 되는데, 알케미 심볼. 알케미가 뭐냐면 연금술이에요.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원소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작용해서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매우 비싸잖아요. 쇠나 구리 이런 데서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영화 이런 데 보면 이 비거에다 뭐 물체를 넣고서 같이 섞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연금술이고 알케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의 상징이에요. 심볼. 이것은 물의 상징이고, 이것은 바람, 공기고, 이것은 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 원소들이 서로 작용해서 어떤 물체가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에
연금술이 발달했고 이것이 나중에는 근대 과학의 기초인 화학이 되는 겁니다. 화학. 그래서 이 표처럼 물은 냉습하다. 냉습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액체죠. 그리고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오잖아요. 인간도 물에서부터 진화된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척추동물, 다시 그래서 어류, 양서류, 다시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줄 때 완전히 물에다 담갔다가 빼죠. 왜? 물은 새 생명을 의미하니까. 세례라고 할 때 세는 씻을 세자입니다. 세척, 세차, 세탁기.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불은 따뜻함과 건조함이 합해진 거다. 그래서 이것은 열과 에너지고 이 불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녹고 계속 열을 주면 그것이 기체인 수증기로 바뀌죠. 변화를 상징합니다. 흙은 냉조. 이 네 가지 중에 두 개가 조합되는 겁니다. 조합. 냉조. 그러니까 이것은 고체 상태인 것이고 안정되어 있다. 땅은 안정되어 있죠. 풍은 공기라는 의미로도 쓰는데 온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는 기체다. 그래서 팽창을 하고 바람이 불어서 돌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에서도 제5원소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제5원소란 영화의 포스터인데 지금 여기서 밑에서 올라온 이 빛 4개가 바로 물과 불과 흙과 공기입니다. 그런데 5번째 원소가 뭐냐? 사랑과 미움이라는 인간의 감정이 여기에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지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바뀌는데 거기에 작동하는 것이 사랑과 미움이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읽어봤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전부 다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를 증오해서 그래갖고 새로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즉 만물이 변화하는 근본을 사랑과 증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 문학들도 보면 사랑, 증오, 복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5번째가 뭐냐? 이 가운데 올라오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갖고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5원소인데 이것을 에테르라고 합니다. 에테르. 그리스의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원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본 적 있죠?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이 원자를 아토모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아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만화 이것이 아톰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아톰과 허공이다. 이 허공이라는 건 뭐이던데 자 여러분들 여권 있으시죠? 여권이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펀치로 찍어요. VOID로. 보이드가 뭐냐? 허공, 비어있다. 즉 효과가 없다. 실효되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펀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 여권과 함께 이걸 줍니다. 그래서 영어에 avoid라는 게 있어요. 이 어는 바깥으로란 뜻입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avoid 하면 피하다란 뜻이에요. 그럼 원자와 허공은 왜? 조금 전에 원자가 서로 만나서 다른 거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거로 바뀌려면 이것이 서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빈 공간. 그래서 우주 만물의 근원은 원자와 허공이다. 여기에서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원이 바로 원자, 즉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물질에 의한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는 오른쪽은 세 추자예요. 세. 입이 한 개죠.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란 뜻이에요. 오로지. 한 개. 오로지 물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럼 그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은 뭐냐? 유심론이죠. 아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이 용어는 역사, 사회, 문학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 두 단어는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물의 근원은 원자다. 그래서 이제 이 유물론 쪽에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자, 신경세포인데 이게 세포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의 머리에는 이것이 800억 개 내지는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를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 신경세포 하나입니다. 그럼 이게 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세포와 이 세포 사이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뿌리, 마치 실핏줄처럼 이쪽 가느다란 뿌리와 이쪽 가느다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질이 이쪽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이때 이것이 건너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트륨 이온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어디서 나오죠? 소금이죠. 소금.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뉴런이라고 한다. 그리고 끝에 요거 전달 물질을 주고받고 하는 이게 요쪽 거, 요게 요쪽 거죠. 요것을 시냅스라고 한다. 결국은 나트륨에 의해서 물질을 주고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조차도 이것은 물질의 작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이.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언제? 성취감을 느꼈을 때. 그래서 마약을 하면 이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르아드레날린. 이거는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졸릴 때 커피를 마시면 각성 효과가 있죠. 이 각성 효과라는 건 결국 이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이 커피라든가 홍차, 녹차, 다크 초콜릿. 초콜릿 먹으면 행복해하죠. 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이 들게 한다는 거죠. 아세틸콜린은 기억을 하게 하고 학습을 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이게 분비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관념론을 들고 나옵니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이데아, 둘로 세상은 나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원론입니다. 논은 주장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되는 세상인데 현실은 이데아의 그림자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데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라는 건 뭐냐? 이데아의 모조품일 뿐이다 라는 거죠. 모조품이다. 비슷하게 만든 것이 어떤 본을 떠서 그 흉내를 내서 만드는 것이 모조품이죠. 그런데 이데아는 이성으로만 인식되는 세계로서 늘 감성보다는 이성을 더 높게 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성으로만 인식되는 세계인데 이 이데아는 완벽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건 즉 이데아를 얘기하는 거죠.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어떤 것, 그걸 인식하는 능력이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데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느냐?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연려열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외놈이 어떤 여인의 팔을 잡았더니 여인이 칼로 자기 팔을 베어버렸대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팔을 잡아서 에이 더러워 하고 자기 팔을 잘랐다는 거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게 팔을 잡히면 그럼 팔을 잘라야 됩니까?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차피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임진왜란 때처럼 여자들은 다 잘라야 됩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 물질 다 변하는 것이죠. 사람의 경우에도 사람이 이제 그 똥오줌을 넣는데 똥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똥의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가 죽은 세포랍니다. 위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 아주 매운 걸 먹으면 그 위에서 찌릿찌릿하죠. 그게 바로 세포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세포는 죽어가면 바로 그 자리를 또 다른 세포가, 새 세포가 메꾼대요. 그럼 죽은 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똥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면 1초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실질적으로 그 안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것은 현실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 실제로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데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그리스의 원소와 동양의 음양 오행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그리스는 물질의 상태를 중요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하는 물질의 상태 무엇이냐를 따졌는데 동양은 특히 인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쪽.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성질, 색깔, 오장육부, 모음과 자음, 이렇게 성질과 그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뭐죠? 상생과 상극이죠. 변한다는 거죠. 이것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역은 바뀔 역자예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역지사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철학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하우를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에 대한 책은 세상이 변하는 이치가 뭐냐에 대한 책들은 동아시아에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주나라 시대 때의 역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이라고 얘기하면 주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역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럼 역이 바뀌는 거라면 그럼 변하지 않는 게 있느냐? 예.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간다 하더라도 그 변화에 이쪽과 이쪽이 두 개가 이렇게 짝을 이뤄서 이렇게 움직일 때 어쨌든 그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을 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용이란 뜻이 뭐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인도 철학의 핵심 사상은 윤회입니다. 윤은 왼쪽에 술에 차가 들어갔죠. 바퀴입니다. 바퀴륜. 그래서 올림픽 바퀴가 몇 개 있어요? 5개. 그래서 오륜이라고 하죠. 오륜기. 회는 돌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계속 끝없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끝없이 도는 게 윤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 기원전 1200년경에 아리아족은 그 히틀러도 아리아족의 순수한 혈통을 주장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이 유럽 쪽, 주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쪽, 여기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펀잡 지방을 정복해요. 지금의 파키스탄 북부입니다. 그래서 브라만교, 이게 브라만교가 이제 이 브라만교가 결국 힌두교가 되는데 힌두교의 성전인 리그베다를 만들어냅니다. 성은 성스러운, 전은 책, 성전, 리그베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8세기에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힌두교와 불교가 인도에 확장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성전을 뭐라고 하죠? 성경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불경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꾸란이라고 하죠. 이슬람 발음이 꾸란이고 코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 힌두교 성전 리그베다를 쓰는데 이 초기를 베다 시대라고 그래요. 이때 리그베다를 썼다 그랬죠. 그럼 뭐로 썼느냐? 산스크리트어로 썼습니다. 다음 장에 요거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산스크리트, 이것을 범이라고 이렇게 써요. 범어. 그래서 절에 가면 범종, 이런 범자가 많이 나와요. 다 산스크리트, 인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브라만교가 시작되는데 이 리그베다를 더욱 심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제도가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란 뭐냐? 브라만은 성직자예요. 이들은
명상과 해탈을 통해서, 해탈이 뭐죠? 해탈이란 생로병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이 브라만들은 자기들이 성직자이기 때문에 종교 담당자죠. 자기들만 해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가장 높죠. 왜냐? 아리아족이 브라만이 되거든요. 지배자가 브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크샤트리아가 있는데 이것은 왕도 자기들 밑이에요. 이쪽은 원래 인도에 살던 사람이라서 얼굴색이 약간 까무잡잡한데 이들은 유럽 쪽이기 때문에 흰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피부색으로 구분이 돼요. 크샤트리아 왕족과 군인이죠. 바이샤 일반 서민들, 농민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이샤고 그 다음 천민 수두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하가 불가촉 천민이죠. 손을 대선 안 되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 그것이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 교에서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기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내세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브라만이에요. 성직자죠. 그러다가 너무나 지들만 최고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의 의지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쪽이 아닌 사람들은 화가 나죠. 그래갖고 평등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브라만교 시대가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종교가 불교라든가 자이나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종교와 주장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힌두교입니다. 이들은 동아시아에서도 오행에서 색깔을 쓰지만 이들은 색깔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각각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자이나교입니다. 이들은 옷을 입지 않아요. 왜? 옷을 만들기 위해선 동물을 죽이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총체만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자기가 혹시 개미를 밟지 않는가 해서 늘 땅을 살펴보면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벌레나 이런 게 있으면 총체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이게 자이나교입니다. 이쪽들은 당연히 힌두교이겠죠. 브라마는 고위층이니까. 그래서 불교가 만민은 평등한 것이다 를 내세우면서 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카스트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브라만교와 힌두교가 윤회 사상을 핵심으로 갖고 있는 데 비해서 불교의 핵심은 연기설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 다음 인과응보. 어떤 원인을 제공했으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업이라고 합니다. 전생의 업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갖고 신도들을 다 이쪽으로 뺏기잖아요. 이런 쪽에. 그러니까 브라만교는 불교의 이것을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브라만교라고 부르지 않고 힌두교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힌두교 시대가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데는 문제가 있죠. 뭐냐? 원래는 8세기에 인도 왼쪽은 이슬람교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이쪽이니까. 이래갖고 이 이슬람 세력이 유럽으로 가는 인도 무역로를 차단해요. 불교는 인도 왕족과 돈 많은 상인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동도 하지 않고 그 법당 안에서 공부만 했거든요. 자기 성불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을 시간이 있는 사람이,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주 소수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는 자기 혼자 성불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슬람 세력이 인도 무역로를 차단해 가지고 인도의 왕족과 상인들이 몰락합니다. 그러면 법당에 앉아서 공부만 하던, 불경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더 이상 재정 지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불교가 궁핍해집니다. 그러면서 브라만교에서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브라만교와 불교 사이에 구별이 별로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 브라만교를 받아들인 힌두교는 이슬람의 평등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이슬람에서도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이슬람교가 인도에 들어왔을 때 불교도들이 전부 같은 평등주의를 내세우는 이슬람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불교가 융성했던 지역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지역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 본토는 힌두교가 대세지만 그 인도 주변 지역은 북부 쪽은 다 이슬람교고 인도의 남쪽 스리랑카만 불교가 존속되고 있어요. 이 사진은 인도 힌두교들이 성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겐지스강, 나라바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죽을 때 겐지스강에서 화장을 하면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라바시의 화장터예요. 사실은 굉장히 더러운 똥물인데 이 겐지스강 물이 성스러운 물이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죠. 나름대로 힌두교도들은 이 겐지스강에 와서 성지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의 언어와 문화는 동남아시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인도의 문화, 춤이라든가 공예라든가 의학 이게 다 인도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것이냐. 자, 여기가 캄보디아입니다. 인도 상인들이 배를 저어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와요. 말레카 해협을 통과해서 이쪽에 오면, 자, 이 동아시아는 계절풍 지역이죠. 그러면 여름에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바람을 타고 와서 또는 노를 져 와가지고 여기에서 캄보디아로 들어오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캄보디아가 가장 물자가 풍부하고 인구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 장사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계절풍 지역이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려면 6개월이 지나야 되죠. 그러면 인도 상인들이 여기에 6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언어와 이런 것들이 캄보디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지금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이것이 툰레삽 호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푸놈펜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푸놈은 산이란 뜻이에요. 펜은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펜 할아버지의 산 이런 뜻이죠. 툰레삽. 그리고 여기가 앙코르왓입니다. 이 앙코르왓에 유적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롤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롤레이. 그 롤레이에 있는 사원입니다. 자, 지금 이것은 건물이죠. 돌을 썼지만 초기에는, 뼈대는 돌을 쓰지만 초기에는 벽돌을 가지고 층을 올렸어요. 이것이 문입니다. 이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탑 안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법당이 생기면서 탑은 더 이상 수행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작아지고 상징화돼요. 그것이 탑입니다. 이것은 탑이 수행 공간으로 작용하던 때예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문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돌에다 새긴 거예요. 이 글자가 뭐냐? 바로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 자, 지금 이 모양과 모양이 동글동글한 게 비슷하죠. 그 다음, 이것은 캄보디아 국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앙코르왓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7세기, 8세기, 10세기 이때는 캄보디아가 동남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벼농사를 열대지방이니까 1년에 3번 벼농사를 합니다. 벼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수로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 건물을 많이 짓고 앙코르왓 유적지를 거기에 많은 건물들을 이 지역에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 나무를 베서 만들잖아요. 물론 돌을 쌓지만 옮기고 뭐 이러는데 전부 그 도구로 사용합니다. 나무를 엄청 베어내고 또 논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나면 이 물을 통제를 못해서 토사가 밀려 들어가지고 수로를 다 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수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여기는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태국에서 쳐들어와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때
댄서들도 데려가고 그 다음 기술자도 데려가고 뭐 학자들도 데려갔겠죠. 그래서 태국은 캄보디아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강성한 나라였던 캄보디아, 사실은 지금은 나라가 구분되지만 라오스도, 이게 라오스죠. 이 라오스도 캄보디아 영토였습니다. 이 문화가 태국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그 뒤에 막강해진 나라가 미얀마예요. 그래갖고 미얀마가 태국을 쳐들어옵니다. 이래 가지고 결국 인도의 언어와 문화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동남아시아 이 지역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캄보디아 글자입니다. 지금은 캄보디아라고 하지만 옛날엔 뭐라고 불렀어요? 크메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태국의 글자입니다. 타이. 이것은 지금 미얀마라고 부르는 나라.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오스, 라오족입니다. 이 동남아시아는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종족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삼았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옛날엔 크메르라고 불렀던 겁니다. 태국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타이족이고 미얀마는 버마족이고 라오스는 라오족입니다. 라오족인데 왜 라오스냐? 영어식 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은 그 캄보디아 압살라 댄스입니다. 이것은 태국의 댄스예요. 그래갖고 원래 이쪽에서 마사지의 경우에도 여기서 시작돼서 그 마사지가 태국으로 넘어가서 태국 마사지가 지금 유명한 겁니다. 오리지널은 원래 시작은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변한 것이냐? 원래 인도의 불교는 소승불교죠. 승은 타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타고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해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개인 해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탈하기 위해서 각자의 엄격한 수행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 요거 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탈승. 그래서 차에 타는 게 승차죠. 티켓, 승차권. 승용차 또는 승합차. 차이가 뭐예요? 승합차는 7명 이상이 탈 때가 승합차입니다. 4명, 5명 타는 건 승용차고. 그 다음 말 타는 게 승마죠. 선은 뭐예요? 배 타는 거. 비행기를 탈 때 뭐라고 합니까? 탑승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대승은 뭐냐? 크게 탄다는 거죠. 크게 탄다는 얘기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개인의 해탈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제는 구제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해탈하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승불교에는 부처밖에 없지만 대승불교에는 보살이 굉장히 많아요. 보살은 누구냐?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 전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아직 성불하지 않은 존재가 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이 보살이 굉장히 많아요. 저승을 관리하는 지장보살, 인간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관세음보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절에서는 절의 일을 도와주는 일반인 여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모두를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과 연관된 모시는 부처가 다수예요.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자, 태국의 절을 가보면 보통 이런 식입니다.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 하나밖에 없어요. 부처 하나.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합천해인사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건 독성각이에요. 이것은 대비로전, 이것은 대적광전, 대웅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부전, 이것은 웅진전, 이것은 관음전. 각각의 건물마다 부처가 여럿이에요. 굉장히 부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웅전에도 보면 가운데 석가모니가 있고 왼쪽에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있고 또 그 삼존불이 있으면 그 왼쪽 오른쪽에 또 부처가 있어요. 같은 건물 안에. 이렇게 모시는 부처가 다수입니다. 왜? 중생의 고통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부처도 많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부처 하나, 많은 부처. 이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예요. 그 다음 승자를 더하면 대승, 함께 탄다는 거죠. 지하철을 환승하죠. 바꿀 환자입니다. 돈을 바꾸는 건 뭐죠? 환전. 상승작용, 서로 탄다. 즉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더 큰 효과를 낸다라고 할 때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갈 때 상승과는 동음이의어죠. 이 상승의 반대는 하강입니다. 그 다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승적이라는 건 함께 즉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를 위해서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봤던 캄보디아는 당연히 초기 인도는 힌두교죠. 그랬다가 대승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앙코르왓에도 관세음 보살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소승불교로 바뀌었습니다. 또는 이 두 개가 섞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문화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쭉 가지는 않아요. 계속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계속 변합니다. 그 다음 소승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이렇게 붉은색 계통 옷을 입어요. 그거에 비해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세요. 요 안에 입는 것을 장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겉에 입는 이것을 가사라고 합니다. 장삼 가사. 이 가사는 의식을 행할 때 입는 거예요. 보통은 장삼만 입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이 장삼을 먹물을 풀어가지고 옷감에 물을 들여서 그래서 옅은 먹물 색깔 회색 옷인데 비해서 소승불교에서는 붉은색 계통을 입습니다. 왜?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죽으면 그 피를 흘리죠. 결국 나중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에 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붉은색 계통 옷을 입어요. 즉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서 입는 거죠. 입고 먹고 자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색깔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인터넷을 보니까 탁발과 시주를 너무너무 구별을 못해요. 자, 탁발이라는 건 뭐냐? 발이라는 건 요게 발입니다. 스님들이 밥 먹을 때 쓰는 나무로 만든 그릇, 이것이 발이에요. 그래서 밥 먹는 것을 발우공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탁발이라는 것은 불경을 외우면서 동량을 요청하는 거죠.
이게 탁발입니다.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자, 바랑을 메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탁발을 하죠. 그러면 이제 곡식을 갖고 나와서 담아줘요. 그것을 시주라고 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건 탁발이고 주는 것은 시주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베풀다란 뜻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누구에게? 중에게.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을 시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님 입장에서는 탁발이고 주는 것은 시주입니다. 그냥 낱말을 한번 대충 외워가지고 쓰면 나중에 두 개가 막 섞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글자를 쓸 줄 몰라도 아, 그런 자가 있구나 하는 건 알아야지 뜻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엔 다 외계어가 돼버려요. 성리학의 바탕은 음양오행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선 내내 이것이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이 토대 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리학에선 이와 기 논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기 이론론, 이가 뭐죠? 본질, 기는 현상, 은 하나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이원론은 이와 기는 섞일 수 없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걸 믿지 말아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론을 따질 때는 물을 담은 그릇을 보자. 그럼 물 담은 그릇은 바로 틀이죠. 그것이 이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물의 법칙이나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병에 담았느냐, 목이 긴 병이냐, 아니면 대접에 담느냐, 항아리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물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물을 구성하는 재료나 현상, 눈으로 보이는 모습, 이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황은 이와 기는 다르다. 이와 기는 이원론 다르다.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원리와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율곡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본질은 있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세종대왕이 바로 이 토대 위에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뭐냐? 음양사상이 모음의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천지이네요. 하늘은 둥글다. 땅은 평평하다. 하늘과 땅이 만나면 인간이 태어나죠. 그래서 하늘의 존재인 환웅이 땅의 존재인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이 태어납니다. 그럼 이 하늘은 낮이든 밤이든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늘이 땅 위에 오가 되죠. 하늘이 땅 밑에 우가 되죠. 하늘이 사람의 바깥은 양입니다. 아가 되죠. 하늘이 사람 안쪽에 안은 어가 되죠. 그래서 오 안은 위와 바깥은 양모음이고 우와 어는 음모음입니다.
그래서 모음 다음에는 모음이 오고 양 모음 다음에는 양 모음이 오는 것이 모음조화죠. 그럼 이건 뭡니까? 중성이죠.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그럼 다시 여기에 하늘이 두 번 나타나요. 그러면 요, 야, 유, 여가 되는 거죠. 옛날엔 붓으로 썼기 때문에 점으로 찍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쓰지만. 그러면 자음은 어떻게 되는 건데? 자음은 자 기본자가 이겁니다. 이것은 두 입술의 모양이에요. 이것은 안이라고 발음해 보세요. 안. 혀끝이 잇몸에 닿죠? 그럼 혀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니은. 이것은 악 발음해 보세요. 악. 어떻게 됩니까? 혀 뒤쪽이 위로 올라가고 요 밑에 약간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기역자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 발음을 할 때는 사라고 발음하려고 하면 혀의 중간 부분이 약간 올라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훈민정음 언어에는 이의 옆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발음해 보면 그렇잖아요. 혓바닥 중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구멍입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글자를 하나를 획을 하나 더 해요. 그런데 요거는 획을 반을 잘라서 옆에 붙이죠. 두 개를 붙이면 하나, 둘. 하나를 붙이면 두 개를 붙이면 하나를 붙이면 이건 없어요. 하나를 붙이면 지읒, 두 개를 붙이면 치읒, 하나를 붙이면 여린 히읗. 이것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두 개를 붙이면 히읗이 되죠. 그리고 이체라고 해서 소리 나는 위치는 여기 같지만 소리의 성질이 다른 것, 이것을 이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이 글자도 지금은 사라졌죠.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자, 이 모양이 어떻게 해요? 넓고 평평하죠? 그래서 이것은 땅입니다. 토. 오행으로 토. 그 다음 이것은 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혀 색깔은 붉죠. 붉은 것은 화입니다. 이것은 혀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금니 쪽에 소리가 나는데 어금니를 보세요. 어금니는 막 금이가 있죠. 마치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쇳소리가 나죠. 금입니다. 이것은 목구멍 안쪽이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수입니다. 요 체계를 다 이해해야 몸이 만들어진 원리와 자음이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무조건 외우는 공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의 사원소와 그거와 유사한 고대 인도의 철학, 그리고 브라만교와 불교와 힌두교의 관계, 그리고 이기 이론론과 이기 이원론, 이냐 기냐 이것과 음양은 모음에 영향을 주었고 모음 체계이고 오행은 자음의 체계이다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각하다라고 할 때 그 심각을 쓰고 그 다음 조금 전에 그 플라톤의 이데아를 설명했지만 알파벳은 같지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현재 아이디어라는 건 철학에서 얘기할 때 이데아와는 달리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생각이나
기발한 착상을 아이디어라고 하죠. 그리고 너 참 애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